자, 이번 주는 그죠? 사정이 있어서 줌으로 녹화된 수업으로 이제 대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교 체크 요즘 날씨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까먹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의 의미에 갖고 사실과 기로스 역사, 역사가 사료, 역사 시대군에 대한 것들, 인류의 주령과 진화에 대한 거,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것들, 그치? 이렇게 쭉 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빈칸을 채우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에 치고 형광펜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뭐죠?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거다. 자, 과거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재료로 과거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기록,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료라고 한다는 거죠. 사료. 자, 역사는 이거의 유물을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뭡니까? 문자가 되겠죠. 그죠? 문자. 자, 구덕기와 신석기는 뭡니까? 도구를 다듬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구석기는 뭡니까? 깨트려서 뾰족한 날카로운 부분을 떼어낸다. 신석기는 갈아서 만든다. 그치? 그래서 뗀석기, 간석기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자, 구석기 때는 사냥을 해서 뗀석기를 사용하였고, 자, 물을 지어 무슨 생활? 이동생활 했다. 그치? 자, 구석시대 빌렌드로프 여인상이나 라스코 알탐이나 동굴벽화는 뭘 바란다? 풍요나 또는 가산을 바라는 율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치? 빌렌드로프 여인상이나 라스코 알탐이나 동굴벽화. 역사상 최초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정착생활이 이루어졌고 주로 해안이나 강가에 거주했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져 여러 시족이 합쳐 뭘 형성했어요? 부족 사회를 형성했다. 그치? 신덕시대 음식을 저장하거나 요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사용했다? 톡이라는 걸 만들어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신덕기 때는 농경이 이루어지고 정착성이 요즘에서 원시적인 신앙이 등장했다. 태양과 물 등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뭐가 있었죠? 애니미즘. 자,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주술사나 무당을 통해 신과 소통을 하고자는 샤머니즘 등이 대표적이다. 근데 구덕기, 신덕기, 선사시대는 평등사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근데 청동시대 문명의 발생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각각의 청동 문명에 대한 것도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청동시대 농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자, 뒤에 지배자가 등장했으니까 여기 뭡니까? 사유재산이 되겠죠. 사유재산이 발생한 지배자가 등장했다. 즉 뭡니까?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야. 자, 또한 농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뭐가 나타났다? 도시가 나타났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가 성립하였다. 청동제 무기가 사용되고 문자를 사용하면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된 생활 모습인 문명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의 특징은 모두 큰 강력이 비옥한 지역으로 닿았던 지역이다. 건조한 지역이다. 스미나당은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가 많이 오는데 건조한 지역에서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큰 강역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 무슨 문명이었었죠? 메소포타미아 발생했고 나일강 여기서는 뭡니까?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여기서는 인더스 문명, 황허강 여기서는 황허 문명이 어떻게 발생했다, 그치?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인 지역이나 이민족이 침이 잦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의 불규칙이 몸으로 홍수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어떤 그렇지 살아 있을 때 행복한 걸 중시하는 현세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 증거가 뭐죠? 길가메시 서사시였다. 그치? 자, 이집트 문명은 사막과 바다로 막힌 폐쇄적 지형으로 이민족의 침이 거의 없었고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을 이용한 농경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현세적인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강조하는 내세적인 신앙을 강조했다. 그치?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도 있고 미라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죽은 자를 위한 안개서 사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보고 메소포타미아족에서 처음으로 문명을 성립한 민족은 수메르인이었다. 수메르 문명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들은 우르 등의 도시를 건설하고 신권 정치, 신을 대신해서 통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이나 하늘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신전이 뭘 건설했죠? 지구라트를 건설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들은 몇 진법? 60진법을 사용하였고 농경이나 재산 이용에서 달력을 만들었으며 점토판에 카이트를 쓴 무슨 문자죠? 세기 문자를 만들었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소포타미아고 동일한 건 바빌로니아 왕국이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 일꾼 누굽니까? 함무라비 왕이었었죠. 그죠? 자,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전직을 통일했고 각 지역의 법률을 모아 무슨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누에는 일화예요. 좀 뭐죠? 보복주의, 또 신분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 또 상업에 관한 규정들은 많이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자, 이집트 지역에서는 태양신의 으뜸을 여겼다. 그래서 오랜 기간 통일 왕조를 유지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누구죠? 태양신이 당시 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파라오죠. 그 파라오의 권력이 매우 강했고 나일강이 정기적 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측량술, 기하 등이 많이 있고 태양력을 만들어 사용했고요. 또 나일강 강변에 나는 뭐죠? 파피루스의 줄기에다가 그림 문자를 그치 사용했다. 그치? 그다음에 몇 진법 여기는 10진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자,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에는 페니키아나 헤브라이 같은 민족이 있었다. 페니키아인들은 일찍부터 지중해 각 지역에 진출해 해상 매우 전개했다. 이를 위해서 무슨 문자? 소리를 표현한 문자, 표 문자. 오늘 알파벳의 기호들은 표 문자 만들어 사용했고 지중해 각 곳에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로 어떻게 했다? 자, 이러한 페니키아인의 무역 활동을 통해 오리엔트 문명이 유럽에 전파될 수 있었다. 자, 오리엔트 지역 대부분은 여러 신의 섬기는 다신교였다. 하지만 헤브라인들은 율신, 여월의 섬기는 뭘 믿었다? 유대교를 믿었다. 그치? 이렇게 보시고 인더스강 유역에는 드라비다족에서 인더스 문명이 성립하였다. 인더스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계획도시 유적인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계획도시 유적지가 있었다. 자, 그래서 도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이 정비돼 있었고 인더스 문명적에서 발견된 일각수 인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자, 이 인더스 문명이 인더스강의 수려번경을 쇠퇴하면서 이후 철기 문화의 바탕으로 한 누굽니까? 철기 문화야. 아리아인이 중앙아시아에서 남해 온다. 이들은 겐지스강 유역까지 데리고 확대했고 이에 따라 드라비다족은 인도 남부로 이동하게 된다. 아리아인들은 철기를 사용하였고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무슨 교? 브라만교를 믿었고 특히 아이고 못하다. 브라만교를 믿었고 특히 자연현상을 찬미, 찬미는 뭡니까? 찬양하는 노래. 그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내용의 배다. 는 브라만교의 경제를 할 수 있고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 피부에 따라서 피부 색에 따라서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를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신분제 카스트에 따르면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같은 계급 내에서만 혼인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직업은 자녀에게 어떻게 했다? 세습되었다.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중국의 한호강 유역에는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왕족이 뭡니까? 하란 나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 밝혀진 중국 최초의 왕조는 뭡니까? 상나라 또는 다음에 은나라이다. 그래서 은어를 중심으로 한 상은 신권 정치였고 점을 쳐서 결정했다. 점성술이 발달했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무슨 문자? 거북이 등껍질 무슨 문자? 갑골 문자를 은이 무너지고 주나라가 성립했다. 주나라는 어디입니까? 자, 호경을 도읍으로 해서 발전했고 자, 봉건제가 시행됐다. 봉건제는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가 다스린 지방 분권적이었다. 특히 주나라에서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다? 혈연 관계였다. 이런 특징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청동기 문명이다. 금강경이 기록한 시대 비가족 기호는 뭡니까? 건조기호족이었고 문자를 사용해서 뭡니까? 다양한 기록 남겼고 신권정치 또는 신정정치였었고 자, 농경이나 제사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다. 지도에서 A는 뭡니까? 이집트 문명, B는 메소포타미아, C는 인더스, D는 황허 문명.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보고 자,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제국, 그지? 우리 지난 시간 봤던 거, 그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민족은 누구였었다? 히타이트입니다. 그치? 자, 오리엔트 지역 최초로 통일한 민족은 누구다? 아시리아다. 하지만 이들은 그치 철제 무기와 기마 전술에 의해서 오리엔트 지역 최초로 통일했다. 하지만 가혹한 통치에서 일찍 무너졌다. 다시 오리엔트 지역 재통일한 곳은 키루스 2세가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 페르시아 중에 제국의 전성기군 누구였다? 다리우스 1세이다. 자,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속주를 나눠서 지방 간방을 통치했고 각 지방을 연결하기 위해서 뭘 건설했죠? 도로를 건설했고 이 도로의 일정 거리마다 뭘 설치했다? 역참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자, 말을 바꿨다고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역참제 실시했다. 또 지방관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왕에는 왕이 되는 감찰관팡이를 했고 정복적 주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는 어떤 정책? 관용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그치? 이를 바탕으로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이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는 새로운 수도로 뭡니까? 페르시아 폴리스를 건설했다. 자, 다리우스 1세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세력을 확대하여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 대립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무슨 문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전개되었고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이 패배하면서 제국은 점점 약화되고 결국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한다. 그치? 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얼마 뒤 알렉산더 대왕도 돌아가시면서 알렉산더 제국은 분열된다. 그러면서 오리엔트 지역에는 파르티아, 박트리아 등의 국가가 성립하는데 파르티아는 동서부역로를 장악하고 동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고 그리스인들이 세운 뭡니까? 자, 박트리아는 오리엔트적 곳곳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 그치? 이렇게 보고 자, 사산족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이란계 민족이 세운 거야. 그래서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해 갖고 동서교역을 발전한 사산족 페르시아가 당시 동유럽의 뭡니까? 비잔티움 제국과 동서교역을 둘러싸고 어떻게 했다? 대립하기도 했다. 자,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고 조로아스터교이고 국제적인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역사에서 배우는 세계사가 은근히 양이 많아요. 그 잘 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춘추전국 시대와 진안제국에 대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보도록 할게요. 자, 황원묘, 그지? 그 춘추전국 시대 진한, 그리고 위진남북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보자. 춘추전국 시대다, 그지? 그래서 우리 황원묘에 보면 하나라, 상나라, 나라가 있었죠, 그죠? 근데 자, 견융족 같은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주왕실이 수도를 얻으니까 호경에서 낙을 선도한다는 거지, 그지? 낙을 옮긴다, 그지?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동천, 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자, 제후들이 중국들이 차지게 서로 싸우는 게 이게 뭡니까?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나눠서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이 춘추 시대는 주나라 황실의 주왕실의 권위를 어떻게 한다?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존왕양이 주나라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나겠다 해서 존왕양을 내세우면서 춘추옥패라는 5개의 강대한 제국이 있었다. 여기 나온 춘추옥패처럼 반대로 전국시대는 이제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 약육강식이야. 약육강식을 내세우면서 이때는 전국 칠웅이라 불리는 7개의 제국가들이 어떻게 했다? 강성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뭡니까? 그렇죠. 그죠? 본격적인 뭘 사용합니까?
철기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때부터 철기가 사용된다. 그래서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철제 농기구 사용되고 우경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은 더욱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뭡니까? 대토지 소유가 확산됐고요. 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각각의 제후국가들은 다양한 청동화폐, 청동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한다. 그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주의 분권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뭡니까?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춘추전국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은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힘을 기르게 된다. 부국강병을 내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신분보다는 능력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그렇지? 그래서 능력을 중시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풍속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제자, 백가 또는 백쟁명 가지 사상이 서로 보니까 이름을 다툰다, 이름을 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다양한 사상이 등장한다. 그래서 중국 사상이 뭡니까 바탕이 마련된 게 이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저는 공자 맹자로 대표되는 인과의 그지 뭡니까 육아 사상이 되겠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한다 도가 사상, 엄격한 법의 적용 법가 사상, 자, 차별 없는 사랑, 평화, 뭡니까? 묵가 사상 등등등 다양한 사상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자 이런 춘추전 시대를 처음 동일한 게 뭡니까? 진나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국 지룡 중에서 한나라를 뜬 진이 그지?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자 중국을 최초로 어떻게 통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 진나라 그지? 영어로 중국이 차이나잖아. 그치? 바로 어디 진이란 말에서 따왔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황제의 특징, 그치? 자, 우선 중국 전역에 뭘 실시했다? 군현제를 실시한다는 거지. 그럼 군현제가 뭘 말하는 거야? 이제 봉건제가 다른 거야.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인 거. 자, 제방마다 제후를 보내서 통치하도록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군현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현마다 지방 간에 파견해서 어떻게 한다? 통치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36개의 군현을 하고 지방 간 파견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황들은 자, 전국을 연결한 뭡니까? 도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실제 지방이 제대로 통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치 여러 차례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을 순차했다, 행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보고 또 시황들은 중국대로 통일하고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지 예전에 각각의 제국마다 화폐, 도량형, 문자 등이 다 달랐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통일했으니까 그게 서로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폐, 도량형 도량형 그러니까 무게, 길이, 부피를 재는 단위라는 거야. 그리고 문자를 어떻게 통일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문자의 통일, 화폐, 반량전의 통일, 그치? 자, 대추, 그런 무게를 재는 단위, 부피를 재는 단위를 하나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보시고 또 사상을 통일한다. 그치? 그래서 법과 사상을 중심으로 사상을 통일해요. 그래서 법과 사상과 일부의 실용적인 서적을 제한 나머지 서적들 어떻게 했어? 그렇지 다 없애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자 일부 학자들이 이에 반발했대. 그치? 그러자 뭡니까? 분서갱유 육아에 관한 서적을 불태워버리고 반대하는 유학자들 생매장시키는 분서갱유를 어떻게 했다?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시황들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보니까 이제 중국의 위협이 되는 게 북쪽의 흉노 같은 유목민족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흉노족의 침을 막기 위해서 이 북쪽 지방에 뭘 건설했다? 만리장성을 건설했고요. 그 외에도 뭡니까? 아방공, 병마용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실시했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지 지나치게 엄격한 법과 사상과 지나치게 무리한 토목 강수로 결국 진나라는 각지에서 뭡니까? 농민 반란이 발생했대. 그지? 그래서 뭡니까? 진승 오강의 난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진승 오강은 그지 당시 만리장성 건설을 위해서 농민들을 데리고 정해진 시간까지 이 지역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그지 암만 서둘러 가도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엔 너무나 엄격한 법과 사상이어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도착해도 죽고 도착 안 해도 죽을 거 그지 어차피 뭡니까 이럴 거 죽을 거 반란이나 일으키자. 진승 오강의 난이 발생했고
그러자 뭡니까? 전국 각지에서 뭡니까? 이런 비슷한 농민 봉기가 발생하면서 결국 진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지 17년 만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중국 대륙은 혼란에 빠지고요. 그죠? 그런 혼란 속에서 이제 유방의 한과 항우의 초 사이에서 뭡니까? 초한지, 그지? 초나라 한나라의 대립이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유방이 승리하면서 이제 뭡니까? 다시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고조 유방은 뭘 실시한다? 군국제라는 제도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 군국제는 자 중앙은 군영제, 먼 지방은 봉건제를 통치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에 있는 제후들 반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무제, 우리 진나라의 시황제가 있다면 한나라의 무제가 있어요. 자, 진시황제는 다시 중국 전역에 뭡니까? 군현제를 실시한다는 거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진나라 다르게 그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사상으로 어떻게 했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대표적 유학자였던 누굽니까? 동중서라는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갖고 유교적 통치념을 내셨고요. 근데 한무제는 뭡니까? 정복 활동을 전개한다 해서 우리 고조선을 이때 정벌하고 베트남까지 정복해서 북베트남 지역까지 차지한다. 그렇지? 자 그리고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누굴 파견합니까? 자 장건이라는 사람을 대월지에 파견한다는 거지. 그렇지? 대월지와 연합해서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한다는 거야. 근데 장건은 어떻게 해요? 자, 그 임무에 실패한다는 거야. 자, 가다가 흉노한테 잡혔어요. 그죠? 잡혔어요. 그래서 자, 다시 탈출해가지고 대월지에 간다는 거야. 무려 10몇 년 만에. 그치? 자, 하지만 대월지 왕이 자, 장건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지. 되돌아오다 또 어떻게 됐냐? 흉내에 또 잡혔어요. 다시 탈출해서 드디어 뭡니까? 10몇 년 만에 이제 한나라에 돌아온다는 거지. 그죠? 그게 장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장건이 대월지에 갔다 오는 길에 그지? 이제 자 곳곳에 진기한 물건을 뭡니까 무역하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경유는 뭡니까 비단길 원래 명칭은 사막의 오아시스 경유라는 거니까 원래 뭡니까 사막길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길을 통해서 뭡니까 중국의 대표 특산품 비단이 수출됐다 해서 비단길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한 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에 따라서 지나치게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소금과 철의 뭡니까 전매제 같은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지. 전매제는 이제 국가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과 철과 같은 생활 필수품은 국가만 팔 수 있다. 그치? 이게 전매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무제가 돌아가시고요. 그죠? 무제가 돌아가시고 중국에서는 자 외척과 환관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대립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 가운데 이제 뭡니까? 외척은 외가란 얘기야. 황제의 외같지. 외척인 왕망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한이 무너지고 신이 세워져요. 근데 이 신은 자 뭡니까 대토지 소유를 제재 안 하고 노비들의 사고 파는 노비 매매를 금지하는 이런 독고적인 정책을 실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방의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갖고 있는 호족들의 반발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신은 일찍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다시 광무제가 황제 자리에 추단되면서 다시 한이 재건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때를 전한 이때 신, 그 다음에 그 이후를 후한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후한은 전환의 제도를 새롭게 개선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후한 시대 때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결국 농민의 발약 뭡니까? 황건적인 난이 무너지고 황건적인 난이 발생하고 결국 황건적인 난으로 뭡니까 이제 결국 한나라는 그지 이제 위촉오 삼국으로 어떻게 했다 분열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위진 남북 주시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봉건제, 군현제, 군국제. 봉건제는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나라 때 시행되게 된다, 그렇지? 지방 분권적이다. 군현제는 춘추 전국시대 때 처음 등장해서 이제 진나라 때 중국 전역으로 실시된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군국제는 그지 언제입니까? 한나라 고조 유방이 실시한다. 하지만 다시 한무제 때 다시 9년제 실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지방 분권이라면
자, 9년제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한의 사회 모습. 그러면 한 나라 때는 지방에 호족이라는 세력이 성장한다는 거지. 호족. 그래서 이 호족은 그제 지방의 대토지라는 군사력을 소유했고 중앙의 관직까지 독점했던 한 나라 때 사회 지배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의 문화를 보면은 한은 유학이 발달한다. 이제 아까 봤죠. 동중서의 권위에 따라서 유교적 통치 이념이 확립하고 그에 따라서 보니까 유학이 발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 동중서는 그지? 자, 뭘 세웠습니까? 그렇죠. 태학을 설립한다. 그지? 그래서 자,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유학은 분서갱유로 그지 유교 경전이 다 불타없어졌잖아. 그래서 새롭게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해석을 중시하는 뭡니까?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어떻게 했다?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심지어 유교적 소양에 따라 과일 선발까지 했다는 거지. 그러면 유교적 소양 뭡니까? 임금에 대한 충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효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 충이나 효 같은 그지 소양을 얼마나 갖췄냐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과일 선발했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향거리 선제라고 해요. 당시 기록에 어떤 게 있냐면 그지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지 자 관직에 올라갔냐 그지 자, 자 그죠 어떤 아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병에서 낫게 하려고 그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고기를 먹으니까 드시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한겨울에 어떻게 했어요? 산에 그지? 산에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눈 덮인 산이고 한겨울이니까 자 사냥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머니를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지? 할 수 없이 뭡니까?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서 그지? 자 요리해서 어머니한테 뭡니까? 드시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병 나으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주변에 소문나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관직이 임명되게 됐다. 그치?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교적 소양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자 역사에는 이제 자 중국에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마천이진 사학이 후한 때는 반고의 한서 같은 역사서가 있는데 요것들은 다 뭡니까? 기전체란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분량이 되게 방대했고요. 자, 과학기술은 후한 때 체륜의 제지법, 종이 만드는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제지법은 나중에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 어떻게 한다? 전파가 되면서 우리 이제 비단계처럼 페이퍼로도 종이의 길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자 한나라 때는 또 비단계에 따라서 인도에 뭡니까 불교가 전파되어 왔고 이렇게 전파된 불교는 그게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어떻게 했다 크게 유행을 한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부터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중국사에서 불교가 크게 유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보고 자, 요 정도 한번 보자. 주나라 뭡니까? 봉건제, 진나라 뭡니까? 궁연제. 자, 한나라 고조는 뭐 있었죠? 군국제. 한나라 무제는 다시 뭐 있었죠? 군연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역시 이제 뭡니까? 빈칸 지역이랑 밑줄 치거나 형광펜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춘추정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 그치?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유럽 문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유럽. 그래서 자, 우리가 유럽은 자, 에게 문명서부터 한번 볼 수가 있게 자,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유럽 에게 문명은 유럽 최초의 문명이다. 청동기 문명이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 보면은 그치? 여기가 이집트 문명, 동부 지중해라는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해가 뜨는 동쪽 오리엔트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럽 최초의 문명, 에게 문명 나타났다는 거지. 우리 앞에서 봤던 뭡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 활동을 전개했던 누구죠? 페니키아인이라는 거죠. 페니키아인들의 해상 무역 활동을 통해서
오리엔트 문명이 전파되면서 에게 문명이 어떻게 했다?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에게 문명은 자 이게 크레타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크레타 문명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보니까 크노소스 궁전 그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문명에 들여서 이제 미케네 문명이다. 그치?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무적 무예를 숭상했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트로이를 어떻게 했다? 정복했다. 그치? 트로이 공부 들어봤죠? 그죠? 트로이 정복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던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크레타, 미케네 문명, 그래서 에게 문명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미케네 문명이 그지? 자, 철기를 사용하는 도리아인에서 멸망하고 그 뒤 이 지중해 지역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암흑시대였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원전 7세기 무렵 이제 자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그지 이제 곳곳에 몇 개의 마을입니까 합쳐져 갖고 도시국가 조그만 도시국가가 어떻게 했다 건설된다는 거지. 폴리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 시대 성립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에게 문명에서 그리스 시대, 그래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 발전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 도시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고 자,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 4년마다 한 번씩입니까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뭡니까 하레라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외국인은 뭡니까 바르바로이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십니까? 외국인은 뭡니까 차별했다, 그렇지? 그래서 뭡니까 자 그죠?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고 아고라 광장, 그지? 그 주변에 보니까 마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보고 자 이런 폴리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테네와 그다음에 뭐가 있었다? 스파르타다. 자 아테네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시민과 노예 중 시민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민주정치 발달하고 학문과 예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스파르타는 농업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자, 노예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노예를 어떻게 했어? 지배하는 형태였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간의 단결과 통합이 중시해서 자,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공동 육아 및 공동 식사를 했고 사유자사 인정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도시국가의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제 둘의 형태는 완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았다는 거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보니까 이제 아테네 중심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아테네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었다. 그러다 점점 보니까 귀족들이 강화되면서 귀족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평민 계층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평민 계층이 스스로 보니까 무장을 갖추고 중장 보병의 형태로 전쟁에 어떻게 했습니까? 합류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뭡니까? 방패사고, 창사고, 갑옷하면서 자 귀족과 마찬가지로 전장에 어떻게 했어? 참여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평민층이 성장하고 이 평민들도 우리도 뭡니까? 전쟁터에 싸우고 아테네에서 싸우니까 우리에게 참정권, 정치 참여성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뭡니까?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 정치가 있던 소련이 금권정이라는 것을 실시한다는 거지. 금권정. 그래서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평민에게도 어떻다? 참정권을 부여하는 거지. 이런 금권정을 실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소련의 금권정은 귀족 평민 양쪽으로부터 답한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은 뭡니까? 아니 돈 좀 있다고 평민들 정치에 참여? 헐 세상 말세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평민들은 그지 아이씨 돈 없으면 뭡니까? 정치에도 참여하지 못해 거지 같은 세상. 그래서 자 둘 다 반발이 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솔론이 죽은 다음에 금권정은 무너지고 혼란 속에서 자 참주정 독재 정치가 등장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독재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주정치의 기틀을 어떻게 한다? 마련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당시에 아테네를 10개의 부족 체제로 개편하고 각각의 부족마다 50인씩 선출해서 500인 평회라는 걸 설치한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독재자가 등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일정 표 이상 나오면은 자 아테네 그리스 밖으로 추방하는 뭡니까?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보편 추방제 실시한다. 그치? 그래서 민주정치 기틀을 어떻게 했다? 마련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테네가 민주정치 기틀을 마련하면서 발전하는 가운데, 그치? 발전하는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 지역으로 어떻게 했어? 세력을 확대하는 거야. 그러자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어떻게 했다? 전개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라톤 전투, 살라메서스 해전 등지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가 승리한다. 특히 승리를 주도했던 아테네 페리클레스 중심으로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아테네는 뭡니까? 민주정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 페리클레스 시대 때 아테네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들이 모이는 뭡니까? 민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페리클레스는 민회에 참여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시민들도 걱정 없이 뭡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리클레스를 중심으로 아테네 민주정치는 전성기, 아테네 세계, 그리스에게는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거야. 하지만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 그렇지, 그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분열이 이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뭐냐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스 동맹으로 나눠져 갖고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전쟁 발생이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어떻게 했다? 발생했고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 스파르타가 승리하면서 결국 그리우니까 그리스에게는 어떻게 한다? 쇠퇴해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는 테베라는 도시국가에서 무너졌고 결국 그리스는 그 위쪽에 여기 위쪽에 보면 마케도니아가 있거든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어떻게 멸망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 역사는 우리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스 전쟁 이 두 개의 전쟁 그리고 페리클레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두 명의 정치가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아테네 민주정치다, 그치? 그럼 아테네 이제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였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자 민회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테네 일을 논의하고 결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정한 얘들은 어떻게 해서 직접 다 시행했다는 거지, 그치?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그치? 자 추첨이나 윤번제 윤번제는 이제 순서 정해놓고 하는 거야. 그치? 번호 순서대로 하는 거지, 그치? 자 윤번제 등을 통해 자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뭡니까? 공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였다는 거야. 거기다 독재자가 등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 등을 실시했다는 거야. 그렇죠? 대신 시민은 자유로운 성인 남자만 시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 누구는 시민이 될 수 없었다? 그렇죠. 여자, 예, 외국인은 시민이 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한된 직접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한 건 뭡니까? 이 아테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그리스 시대 그치? 아까 봤듯이 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 전성기, 펠로폰네스 전쟁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화. 결국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했어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야. 그 당시 마케도니아에 그치 여기 마케도니아에 필리포스라는 왕이 그리스 세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필리포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집트를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뭡니까? 정복할 계획을 세운다는 거지.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 왕이 죽는 거야. 그치? 필리포스라는 왕이 죽으면서 자, 그 아들이 뭡니까? 당시 16살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버지의 뜻에 이어서 뭡니까? 정복 활동을 전개한다는 거지.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집트 정복하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요. 이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어떻게 한다? 진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드넓은 대적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그렇지, 기억하자. 그리스식 민주정치가 아니야. 어떤 거죠?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리엔트식 전제국 유지, 즉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통치 형태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뭡니까? 자신의 힘을 다한 알렉산드로스라는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인을 이주시켰고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했고 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간의 결혼을 장려하는 이런 융합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페르시아 제국의 뭡니까? 공주와 어떻게 했다?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그지 위대한 황제 알렉산더 대왕은 하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셔요. 그죠? 그래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죠? 자,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제국은 다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게 된다는 거지. 나중에 로마가 지중해를 다시 통일할 때까지 약 300여 년간 분열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약 300여 년간 분열된 이 시대를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게 문명,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봐보자. 자, 우리 자 여기 에게를 중심으로 여기 에게를 중심으로 유럽 최초 인물이 에게 문명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그죠? 자, 이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그리스 세계가 성립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를 무너뜨린 거지. 마케도니아에 뭡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기 자, 인도까지는 대제국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하지만 돌아가시면서 제국은 분열되고 헬레니즘 시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칸반도 중심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리스가 성립했을 때 이제 여기 이탈리아 반도에도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어떻게 했다?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로마가 점점 뭡니까? 성장하면서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고 근데 지중해 전체를 어떻게 한다?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 자, 그럼 봐보자. 로마는 그지? 자, 기원전 7세기 즉 발칸반도 지역의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 성립할 무렵에 그치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티베르 강가 유역에서 그치 로마라는 도시국가 어떻게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로마는 이민족 왕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정이었다는 거지. 그러다 이제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귀족적인 공화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점점 역시 로마도 그지 농업과 상업 등이 발달하면서 평민층이 등장했고 이 평민층이 어떻게 됐어요? 중장 보병으로 무장을 갖추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역시 지위가 상승하는 거지. 그리스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그지? 요구하면서 이제 민주적인 공화정이 어떻게 됐다 수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당시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 그지? 귀족들의 회익이고 집정관, 그지? 그래서 자 일종의 대통령에 해당되는 거야. 정치를 집행하는 과이다, 그지? 그래서 정책과 법률을 집행했고요. 근데 평민들의 회의 기구엔 평민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원로원이나 집정관이 평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그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뭡니까?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한다? 만들어진다. 보호할 호자, 민, 평민이지. 평민을 보호하는 거에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공화정, 공화정이 성립했고, 자 이렇게 민주적 공화정이 성립하면서 그 뒤니까 이제 자 로마는 본격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화정 체제 하에서 이런 공화정 체제 하에서 이제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면서 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거지. 자 그러자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여기 카르타고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지중해를 진출한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대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 카르타고와 지중해 사이에 두고 세 차례의 전쟁,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을 어떻게 한다? 자,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니발이 이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카르타고를 이탈리아가 로마가 무너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어떻게 한다? 발전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에 따른
공화정의 위기도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어떤 위기가 발생했냐면 대제국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랜 전쟁을 통해서 평민층 다른 말로 뭡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을 경영하는 자영농민이 몰락한다는 거야. 반대로 그지? 자 새롭게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제국 곳곳에서 수많은 뭡니까 노예들이 유입되고 값싼 농산물이 유입된단 말이야. 그래서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니까 자영농민은 몰락하고 수많은 노예가 유입되니까 그 노예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합니까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이 어떻게 했다? 확대된다는 거야. 라티푼디움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농장이 확대됐고 이 대농장에서 뭡니까 노예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값싸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측의 몰락은 더욱더 심해지게 된다는 거지. 당시에도 몰락한 평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로마의 수도인 로마로 모여들고 당시 로마의 뭡니까 정치가들은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빵과 서커스, 그지? 먹을 걸 주고 뭡니까? 검투사 경기 등을 보여주고 막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자 그지? 당시 호미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영농 및 평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지? 뭡니까? 대농장을 제한하는 즉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면서 로마 사회의 혼란은 더욱더 심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이제 스파르타쿠스 같은 노예 검사의 반란도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지 당시 로마는 갈수록 군사를 약화된다는 거지. 그러자 자 이민족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병사 군사를 소유하는 걸 허용해 준다는 거지. 즉 사병을 소유해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그지 로마 공화정에서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 삼두 정치. 강력한 사병을 소유합니까? 삼두 정치가가 어떻게 했다? 등장한다. 삼두 세 명의 머리, 세 명의 거두라는 거야. 그래서 1차 삼두 정치 그지? 그래서 자 카이사르가 승리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카이사르는 보니까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보니까 모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암살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다시 2차 삼정치. 그래서 자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그지. 자 레피두스 안토니우스의 2차 삼정치가 나타났고 2차 삼정치는 뭡니까 이제 악티움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하면서 뭡니까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로마 공화정화에서 로마의 뭡니까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봐보자. 더의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사이에 두고 싸운 전쟁이다. 여기서 승리하면서 로마는 대제국 발전했다. 라티푼디움, 그치? 바로 뭡니까?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면서 지중해 각지에서 수많은 노예가 유입됐다 해서 이런 노예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한 대농장이었다. 결국 자영농민의 모양이 더욱더 심화됐다. 그치? 삼정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2차 삼정치를 어떻게 했어요? 종식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한다.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이제 재정이 성립하는 거야. 이제 공화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수립하겠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자, 당시 원로원은 로마 사회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자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줘요.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뭡니까? 스스로 프린캡스 첫 번째 시민이다. 그지? 이런 칭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하면서 오연제 시대. 그래서 이때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최전성기였고 이때는 보니까 중국의 한나라와 교역하게 됐고 이 당시 로마의 귀족들 지배층들은 한나라에 수입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었어.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야. 뭐야? 이 오연제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의 자영농 평민층의 몰락은 계속됐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영농 평민층의 몰락이 계속되니까 그만큼 로마는 사실상 군사력도 약화된다는 거지. 그러자 그 군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는 자 뭡니까? 직업군인들, 사병들, 게르만족 용병들이 많이 고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병들이 힘이 커지면서 오히려 용병이 당시 황제를 내쫓고 왕이 되는 군인 황제 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자 몰락한 농민을 소장으로 고용하는 대농장도 더욱더 확대된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 제국은 계속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개혁 이루어져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4등분해서 각각 2명의 황제와 부황제 판을 통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뭡니까?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 폴리스로 새롭게 어떻게 했어요? 수도를 옮기는 데는 그치? 개혁을 추진한다는 거지. 하지만 결국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로마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로마의 발전 과정을 잘 봐야 돼. 자, 왕정, 귀족적, 공화정. 공화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야. 자, 이탈리아 반도 펑을 지중해를 진출하면서 포에이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 만들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공화정이 위기에 자영농민과 평민층이 몰락하고 라티푼디움 대농장이 확대됐다. 그래서 호민관이었던 분이니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추진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고 이민족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사병, 개인 명사를 소유하는 걸 인정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보니까 3대 정치, 1차, 2차, 3정치 나타났다는 거지. 자, 2차, 3정치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악디움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공화정 3대 정치가 무너지고 이제 뭡니까? 재정이 투입한다. 그래서 오연제 시대, 그리고 군인왕제, 그다음에 로마의 개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발전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봤듯이 그지? 자 에게 문명,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그리스가 성립할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로마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중해 전역을 장악한 로마 제국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크레타, 미케네 도시국가 성립 그리스에게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는 전성기,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 약화,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정복,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또 로마의 발전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해놨어요. 정리해보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문화에 대한 건데, 그치?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또 이제 뭡니까? 정리. 자, 다시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복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얘들아, 여기 문화랑 크리틱을 안 했지만, 요거 뒤에 빈칸 채우고 중요한 내용이 밑줄을 형광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미리 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집도 여기까지 풀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 우리 학원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어요. 그죠?